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철도 노조가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부터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차유정 기자, 이번 파업도 당일 새벽에 유보하기로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자정을 조금 넘겨 공지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0시 10분쯤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며 오전 9시부터로 예고한 총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도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고 알렸습니다. 애초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건 현재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처럼 100%로 해달라는 게 노조 요구였습니다. 노조는 지난 11일에도 같은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 안건에 대한 잠정 합의가 파업 직전 도출되면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가 아니라 90%로 제시하려 한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늘 새벽 새로운 대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은 기본급의 90%로 2027년부터는 100%로 정하는 안건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이를 수용한 노조가 총파업을 다시 한번 유보하고 기재부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이행되면 노조는 총파업 방침을 최종 철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고 했습니다. 특검의 부정적이었던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꾼 건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검 수용으로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구설에도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그동안 야권의 특검 요구를 내란 물타기로 일축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대신 수사 범위를 한층 넓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도 함께 따져보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민심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특검을 수용하자는 판단이 섰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데다가 지지자들조차 찬성 여론이 높으니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권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집중 타깃이었는데 수사판을 키우면 야권 인사들이 더 많이 연루되어 있을 거란 자신감 역시 반영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만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가 가기 전에 민생법안 200여 개를 처리하자고 오히려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연말 연초 2차 종합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내란을 뿌리 뽑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민심을 수용하고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잃을 것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환영하면서도 물타기 전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부터 수사 범위까지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최종 합의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태도에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여당의 입장 선회에 의구심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여당 지지층까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고려한 시간 끌기, 면피성 대응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론전에서도 밀린 민주당의 고육지책성 결정입니다. 수용을 손에 넣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 보기식 조건부 대응에 그쳐. 이 대통령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머릿수에서 절대적으로 앞서는 민주당이 야권의 불리한 특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역시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보수 야권이 합의한 원안에 가까운 조건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즉각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해 1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교환에 머물렀습니다.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을 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뜯어보면 셈법이 다른 동상이몽 기류가 강합니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을 비롯해 여야 협의의 장애물 역시 여전한 상황인 만큼 협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동반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경찰 전담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까지일 수도 있는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혐의 적용 문제부터 우선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의 통일교 특검 논의에 대해 경찰은 정치권이 논의해 결정한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도입돼 사건을 넘기기 전까진 최대한 조사를 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는데 일단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인물은 9명입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 전달 대상으로 진술한 정치권 인사 3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만 앞서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사업 해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현금과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금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조사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 뒤 곧바로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 조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은 시점이 지난 2018년으로 지목돼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급한 전재수 의원 사건부터 결론 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로 끝나거나 이미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출범 당시 23명이던 전담수사팀 인력도 30명까지 늘리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저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법원 자체 예규 발표에 당내 위헌 지적까지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한파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여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 추천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또 법안명에서 윤석열 세 글자를 빼는 대신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회의부터 의원총회, 규탄대회까지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이재명 전담 재판부부터 즉각 시행하라! 본회의 시작 뒤엔 책과 자료를 한아름 손에 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 직접 연단 위에 섰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첫 제1야당 대표로 기록된 장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정작 그 정신을 저버렸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최종 수정안을 두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진 않는단 말로 위헌성을 꼬집었는데 민생법안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을 더 중시하는 여당을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투표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과 법력권의 강제 종료, 법안 처리가 반복되며 대치정국은 성탄 전야에야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무 분담안을 논의했는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예정대로 행정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예규안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게 한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과 달리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서울고법 법관 152명 가운데 122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안의 뜻을 모았습니다. 전담재판부의 숫자나 구성 절차, 시기는 이번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열리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추가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 등을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년여간의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닻을 올렸습니다.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서 첫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도 곧 청와대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청와대 춘추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출입 기자들이 오가고 이사 작업이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정을 알리는 모닝 브리핑도 2층 브리핑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사 기록을 맡았던 관아에서 유래된 춘추관은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보좌가 주 업무인 의전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 시설도 이전 작업을 마쳤고 연말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전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졌던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다시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 셈입니다. 12월 한 28일, 29일 때부터는 이제 청와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본관과 참모들의 공간인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 그리고 외빈맞이나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본관은 물론 여민관에도 설치해 핵심 참모인 3실장 수석들과 상시소통 속에 정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그간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으로 아직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에 완비될 걸로 예상됩니다. 용산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참모진 공간과 춘추관이 분리돼 있고 국민과 접촉도 쉽지 않은 만큼 구중궁궐이란 논란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소통은 위치보다 의제 문제라며 그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그리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줬듯 계속 열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범여권이 추진키로 한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존 방침에서 못 받을 거 없다라고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그 지지층에서도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여당의 지지층에서조차도 이 특검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 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여당만 좀 고립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이 역시도 대통령께서 그동안 한번 의사를 좀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야 정치인 상관없이 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던 만큼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는 차원에서라도 이 특검법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결국 민주당이 민심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또 법을 통해서 뒷받침하겠다라는 취지의 일관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날 기혁신당과 특검 협의를 막 마친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방금 보여주신 그 여론조사 결과 네.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큰 뭐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여론조사 전까지는 사실 그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견고했죠. 안 하겠다, 안 받겠다, 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매우 급격하게 나빠졌고 민주당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60% 넘는 거의 67%인가요? 네. 라는 숫자의 굉장히 높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안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빠진 걸로 그때 보여줬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더더욱 빠질 거다라는 그런 정치적 공학이 이제 셈법이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이미 당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마쳤고 의혹 소명에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네. 특검을 한다라고 해도 야당의 의도처럼 민주당에서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아하. 그렇게 줄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특검을 여야 할 것 없이 했을 때 과연 손해를 보게 되고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민주당이겠느냐, 오히려 야권 측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판을 키웠을 때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것은 야당이다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은 지금 이제 민주당 의혹을 겨냥해서 야당 측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이 특검을 시행하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 인사들의 의혹이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나왔던 실제로 통일교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혐의,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속까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판단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타격은 야당이 입을 거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지금 야당이 타격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이미 벌써 많이 내려가 있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은 추가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겠지만 전재수 전 장관만 해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맞은 거죠, 사실은. 네. 현역 장관이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러났어야 됐고 시작할 때는 이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극구 부인했던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서 통일교하고 접촉이 많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게다가 여당이고 깨끗함을 강조해 왔고 게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글쎄요 잃을 게 없다라고 셈법을 만약 했다면은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셈법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벌써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거와 별도로 그냥 이번에는 그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자기네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그냥 정치권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짜 금품수수라든지 뇌물이 만약 성립되는 관계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뭐 다 드러내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임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한 특검을 또 뭐 내세운다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뭐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당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바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미 협의한 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들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논리는 야당이 합의한 이 그 특검법에 따라가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라는 정치적 셈법인데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3대 특검법이 결국엔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자기네들이 디자인한 거다라고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진짜 여당이 우리는 깨끗하다. 뭐 아까 그런 셈법도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취지가 있다면은 정정당당하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상태에서 다 해봐. 우리는 이제는 더 잃을 게 없어. 라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으로라도 야당이 합의한 안에 해주는 게 맞죠. 네, 어떻습니까? 특검 추천이라든지 범위를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각자 발의를 하고 그 각자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자라는 네. 거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특검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기존에 다 짜여진 협상의 틀 안에 민주당이 끼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이제 누가 선정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서 추천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이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어떤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어떤 비판을 이어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대법원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못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내용을 가지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협상을 다시 해보자라는 것이지 야당이 정해놓은 대로 지금 야당끼리 합의한 대로 민주당이 따라와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아예 뭐 특검을 안 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뭐 신속하게 합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각자의 안을 가지고 다시 테이블에 설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민주당이 어제 2차 종합특검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종료가 되면은 즉각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이제 곧 종료가 될 텐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게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다 밝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은 계엄의 단초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수첩과 관련해서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네. 이외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뭐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아직 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라는 내용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통일교 특검을 뭐 야권 측에서 주장을 했고 이제 여당 측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은 뭐 통일교 특검은 못 받으면서 2차 종합특검은 하자는 거냐라고 야당이 공세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일교 특검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내란 종식에 대한 혹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야권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야권에서도 이 부분을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받았기 때문에 야권도 이 2차 종합특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거든요. 근데 그게 왜 서로 맞바꿔야 되는 거래 협상 대상인지 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통일교 특검은 본인들이 시도했던 그리고 진행했던 본인들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특검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특검이 제대로 못해서 지금 통일교라는 것에 대한 특검도 사실은 고발당했죠.
왜냐하면은 그거 전재수 장관 특히 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뭉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지.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그랬네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 네. 지난 6개월 동안 신나게 열심히 돈 쓸 대로 쓰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아까 그래프 보니까 170일에 최대 156명. 지금부터 170일이면 뭡니까?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딱. 네. 그때 맞춰서 아주 자기네들이 원하는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앉아 있으니 지난 6개월은 뭐 했으며 그동안 기소됐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구속 기소됐었죠. 저기 뭐 영장을 이렇게 쳤던 소위 말해 친다 그러는데 특검이 무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연장시키려고 그런지 또 다른 무능한 특검을 또 출범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 되는 통일교 특검도 야당이 디자인하게 해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양심 있으면 좀 포기를 하는 게 맞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잠깐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하락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네.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전재수 장관께서 직을 내려놓으시긴 하셨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 장관을 맡으셨던 만큼 이 정부의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여야 정치인 상관없이 엄정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 밝힌 바가 있고 그 뒤에 또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떳떳함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떤 이 부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과의 부적절한 의혹들 이런 커넥션들에 대해서 청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사실 소폭 하락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따라오는 특검이라는 조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힘이 상승을 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통일교 관련된 의혹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죠? 네, 저는 이 특검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까 기대를 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저는 이 하락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는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얼마나 이거를 불합리하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이미 사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그 투명한 특검이 될 수 있을까 의혹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의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해요. 특검을 해서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통일교와 관련된 뭐 부적절한 유착이나 청탁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본다라고 한다면 여야 모두 공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지금은 뭐 민주당 인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되고 집중을 받으니까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런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점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가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 점은 피차 마찬가지라서 저는 좀 지켜볼 일이다. 근데 어쨌든 여야 할 것 없이 대상이 된 특검을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20시간 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상정이 되면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데 이거 지금 헌정사상 처음이잖아요. 24시간 채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게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최근의 그 방향성, 당을 이끌어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많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일관되게 싸워야 된다. 네. 근데 거기에 본인이 당 대표로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다. 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유권자들이라든지 뭐 지지자들 그리고 당내 지금 본인을 향한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걸 떠나서 그건 이제 본인의 정부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걸 다 떠나서 야당 뭐 대표라고 해서 그래도 현직이 국회의원인데 필리버스터를 뭐 나는 대표니까 안 해라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네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시간 넘게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요. 강제 종료되는 시각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24시간을 홀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시작할 때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지금 민주당이 수정을 한 그런 상황인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계속 반대해왔던 어떤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상황에서 좀 비판을 하는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막아서려는 사람이 있어도 가야 될 기차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 지 사실은 1년이 지났음에도 1심 판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가 배당되는 그 과정에조차도 사실은 지금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중차대한 재판을 이렇게 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태로 가는 것이 맞느냐. 네. 뭐 사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예규를 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반박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를 만들 수 없는 것이냐.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사법부가 보여줬던 것이고 이 예규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인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는 안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법을 통해서 어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네. 뭐 외부의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위헌성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삭제하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모든 절차들이 이제는 사법부 안에서 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판사회의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수합 판사 기준 요건에 대해서 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외부의 개입이나 뭐 법무부의 개입 일절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 뒤에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각 법원장이 보임을 하도록 하는 절차. 이것은 사법부 내에서 모든 절차들을 시행하고 해결하고 결정하게끔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사법부 예규와도 사실상 내용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을 폄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상황의 문제점과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먼저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이 대법원이 낸 그 예규와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대법원의 예규를 그냥 시행하는 게 신속성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예규 자체가 법원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구속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지적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이 무작위 배당이라고 대법원 측에서는 제정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 이전에도 뭐 직위원 재판부가 배당받게 되는 과정에서 뭐 주요 사건을 지정해서 직위원 재판부에게 배당이 되게끔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어떤 계획과 입맛대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는 수차례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핵심은 사실 이 뭐 대법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이 사법부 불신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 사법부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것이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대법원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그거잖아요. 사법부가 스스로 좀 바뀌어라. 네. 바뀐다고 예규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기네들은 꼭 입법을 해서 본인들이 뭔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끝까지
이런 모습에서 저는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민주당이 자꾸 그 정치가 사법부에 개입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인사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바꾸려고 하는 일인 시도 자체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원이 뭐 어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통과될 게 너무 빤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게 먼 훗날에는 결국에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말은 지어졌지만 결국에 이게 민주당의 전담 재판부가 될 수도 있다. 정치라는 건 항상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더라라는 게 우리가 진짜 과거를 보면서 늘 봐왔고 느껴왔던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대한민국 시스템 헌법을 뒤흔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 민주당이 법안과 관련해서 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짚고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수정안을 계속 낸다는 거죠. 지금 뭐 오늘은 또 허위정보 근절법도 상정이 될 예정인데 이것도 이 수정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 법안의 그 상정 순서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수정해도 누더기는 누더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안 바꾸는 것보다는 바꾸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법안을 올릴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실 수정을 거듭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올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과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허위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던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론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 측의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여론을 또 수렴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요했던 건 이번엔 판례가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이제 판례가 있고, 그러니까 단순 오인, 착오, 실수로 생산된 그런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법안을 이제 올리는 과정에서의 면밀성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법안의 완결성 자체는 갖추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수정을 해서 올리게 되는 그 절차 자체를 좀 아쉬움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허위정보 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좀 맞부딪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거 너무 손질되는 것에 대해서 졸속입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은 그러면서 완결성을 갖췄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뉴스가 좀 된 것 같긴 한데. 시민단체죠. 그 변호사들이 중심으로 된 시민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탄원서를 이제 유엔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그거를 서한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거의 한 24시간 만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네가 검토하고 필요할 시에는 대한민국 정부한테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겼거든요. 이런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나 뭐 이런데 뭐 서한 보내면 뭐 사실 답변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한에 대해서는 이 탄원서에 대해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우려 표명 최소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를 민주당이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기사를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그때 가서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때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각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세청이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 미국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쿠팡에 대한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이 잇따라 커다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쿠팡 본사랑 계열사 간 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좀 발견된 게 있나요? 미국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TV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과 국제거래조사국 등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사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 등과의 이익이전 구조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 등 5개 상임위가 함께 오늘 30일과 31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동행명령장을 통해 가지고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위의 경우 택배 사업자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택배 사업자 등록은 매년 국토부에 등록 요건을 신고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요구가 가능하고 그래도 충족을 못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년 1분기 내에 이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지만 그 전에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압박에도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과거 과로사 은폐 시도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오늘 김 의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걸어가는 이 남성, 27살 고 장덕준 씨입니다. 철제 수거함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이더니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결국 장 씨는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CCTV 등에 담긴 과로 정황을 은폐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은 김 의장이 전직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장은 물 마시기, 대기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빈 카트 움직이기 등 목록을 나열하더니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라며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장 씨가 과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 2020년 10월 5일부터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장 씨의 행동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분석한 내부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해고된 전 직원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보한 쿠팡 전직 임원 A씨는 쿠팡 측 해명은 허위사실이며 유족들에게 진실을 더 일찍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준 씨 유족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오늘 김 의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쿠팡이 과로사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는 결국 수사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임대주택 사업이죠. 지원주택 당첨자들의 실명과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름 옆에는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의 분류도 함께 표시돼 있었는데 SH는 담당자의 실수라며 사과했습니다. 조경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누리집에 공개한 지원주택 당첨자 동호 배정 결과 문서입니다. 지원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노숙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의 주거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사업인데 당첨자 명단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YTN이 발표 당시 명단을 살펴보니
지원주택 사업 당첨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취약계층은 무려 110명. SH가 콜센터에 접수된 항의를 전달받고 1시간 50분 만에 공지를 내렸을 땐 이미 수백 명이 게시물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데에는 다 이름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해당 게시물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명단 맨 첫 부분에 있었습니다. SH가 개인정보와 함께 장애인이나 노숙인, 정신질환자와 같은 지원자 분류 기준도 그대로 공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A씨, 정신질환자 B씨 이런 식으로 110명의 민감 정보가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수백 명에게 노출됐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이제 되게 민감하고 사회적인 영역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SH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익명 처리가 안 됐고 항의가 들어온 뒤 바로 조치했다는 해명인데 같은 날 서울시는 지원주택 사업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행정 탓에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돕는다는 사업의 취지가 빛이 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포고령을 받은 뒤 처단이라는 단어를 보고 매우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단어 중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 해서 이제 그래 또 놀라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고 돼 있어서 계엄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인가 보다. 이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또 국회 상황은 TV 생중계로 보고 있었지만 왜 군병력이 국회에 갔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전군을 지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민들도 약간 좀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도 있고 좀 자꾸 그런 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영상이 아주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이고 이거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좀 경찰들이 가서 이렇게 좀 이게 국민들하고 군하고 좀 안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피해가 없지 않냐. 예, 군이 왜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는 잘 몰랐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진짜 그건 몰랐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재판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계엄을 언급했다며 자신은 계속 반대했지만 실제로 계엄이 일어나 굉장히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말 지난해 안가 모임 때도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과 그 경호처장이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계엄 당일 비상계엄 소식을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으나 더는 설득하지 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전 실장은 또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언성까지 높이며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책임지겠다는 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장관한테 조금 언성을 좀 높여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김용현 장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김용현 장관은 뭐 해야지요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군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여러 증언을 보면 즉흥적인 계엄은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서도 거대 야당이 사병들 통닭 한 마리 사줄 예산도 다 깎았다며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여러 만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는데 말리는 이들을 뿌리치고 강행한 계엄, 재판의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씨에게 로저 비비의 가방을 준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후 1시 반쯤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이모 씨와 공모해 김건희 씨에게 260만 원 상당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좀 보답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의로 드린 것. 그 사모님께서 클러치백 전달하시는 거 들어갈까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애초엔 이 씨만 피의자였지만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선물이 건네진 걸 알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를 토대로 가방이 전달된 시점은 2023년 3월 17일, 구매한 건 전날인 3월 16일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선물한 당일 이 씨가 김 의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선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통일교 신도 2천여 명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데 대한 답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씨에게 가방을 줬다는 걸 시인하면서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영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특검에 먼저 출석한 이 씨도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 종료 이전에 김 의원 부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 수사가 막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주요 검사장 자리가 불발이 되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방문 조사는 뒤늦게 보고돼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은 수사무마 의혹을 내부에서 지켜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소원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또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은 지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오는 26일로 날짜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특검은 김건희 씨의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 막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못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구형됐는데 두 사람의 1심 판결은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 거래한 혐의를 받는 시기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도 각각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명 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과 USB를 은닉하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구형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과 김 전 의원 세비의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권을 영향력 삼아 자질이 없는 사람을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서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처벌받겠다. 그 대신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 강혜경이가 횡령범행 사기꾼인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 재판부는 내년 2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관련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1년이 추가가 된 거고요. 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최대 형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놓고 보자면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동일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어디까지나 구형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볼 만한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구형이긴 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공천을 대가로 해서 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된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증거로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구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구형량이 마찬가지로 5년씩 이렇게 같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 뭐 어떤 행위의 태양이라던가 지금 일련의 과정이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일종의 경제 공동체처럼 한 팀을 이뤄서 당선을 위해서 어떤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해악의 정도, 죄질이 좋지 못한 정도가 동일하다 내지는 비슷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어찌 보자면은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최대 형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명태균 씨는 징역 1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일명 황금폰을 숨기라고 지시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총 6년이 구형되었는데 그중 징역 1년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어떤 처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처남에게 본인의 휴대폰 세대와 USB, 이 휴대용 이동장치 한 대를 이제 인멸하도록 지시를 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물론 명태균 씨는 이와 관련해서 그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우는 정재계 인사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담겨 있는 그 휴대폰을 뭐 제출을 이미 검찰에 임의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또 방어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 휴대전화 같은 부분을 은닉하려고 한 부분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형의 1년으로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예. 두 사람은 최후 진술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검찰은 구형을 5년이나 할 정도로 지금 중죄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논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끝까지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는요.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일종의 폭로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명태균 씨와 함께 움직였던 김태열 전 소장 역시도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취지의 그런 증언이나 진술들을 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게 된 건데요. 이 명태균 씨나 이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강혜경 회계 담당자가 김태열 전 소장이 함께 공모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혐의를 덮어 씌운 것이다라는 취지의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천 받은 것은 당시에 정당하게 겨루어서 얻어낸 결과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명태균 씨 역시도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어느 정도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중요한 것은 결국 1심 선고인데 이 1심 선고 과정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양형으로서 참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태열 여론조사 업체 소장은 그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데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인정된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협조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구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혐의의 인정 정도라던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디까지나 구형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항소라던가 대법원까지 갈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적인 선고 결과 좀 기다려볼 측면이 있고요. 결국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 큰 줄기를 가지고 앞으로 줄줄이 또 다른 재판들도 모두 얼기설기에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번에 과연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최초로 법원이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다른 재판들 자세히 보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 공천 개입 의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들에 대해서 일단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이 황금폰 그리고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파생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도 여론조사비를 다른 사업가로부터 이 명태균 씨에게 대납했다라는 그런 의혹 받고 있는데 오늘 첫 재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번 재판과 어찌 보자면 사실관계는 일부 달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무상 여론조사의 제공이라던가 아니면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 큰 줄기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천 과정에서 개입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또 참가자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라는 그 실체가 확인된다면 적어도 명태균 씨가 이런 역할을 담당해왔다. 공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청탁도 받아왔다는 부분, 그런 사실관계는 확인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공천에 이권을 좀 받은 바가 있는지에 대한 이 향후에 진행될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도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참고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만약 1심에서 확실하게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이제 다른 재판에도 그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자, 김기현 의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간 그 로저 비비의 가방 전달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됐습니다만 불출석으로 버티다가 어제 드디어 출석을 했는데 더는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좀 출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강제적인 방법, 뭐 영장 청구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검 측이 지금 제한된 수사 기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것이 여론에도 좋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결국 일명 이 로저 비비의 백이라고 하는 고가의 명품백을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 선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사실 어떤 이 자금의 출처는 김기현 의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은 일종의 전달자 역할, 손을 대신하는 그런 수준인 것이고 결국 김기현 의원이 주도적으로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금품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가성을 꼭 띄어야 되는 뇌물죄 적용까지는 어려워도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마도 이 전달 경위라던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전달한 것인지 전달의 전후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눈 것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잠깐 통일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이 오늘 통일교 전 총무처장인 조모 씨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조 씨의 경찰 출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자금 관리자들을 줄 소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조모 씨는 경찰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어떤 것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 있으십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그럼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 외에도 정치인과의 친분 과시했던 적이나 접촉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만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추운 날씨에. 자, 지금 화면에 잡힌 조모 씨는 전 통일교 총무처장으로 재직한 인물인데요. 통일교에서 인사와 행정, 기획, 예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의 아내,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 이 조 전 총무처장 직속 아래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경찰은 어제 전 재정국장이자 윤영호 씨의 아내인 이 씨도 조사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수사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얘기 계속 해볼 텐데요. 자, 11시간 반에 달하는 장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방에 대해서 가방을 전달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사회적인 예우 차원이었다, 예의 차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들 간에 주고받은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라는 취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방이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명품백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가의 제품임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벌받거나 비판받을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공무원에게 이와 관련해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될 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이런 금품을 이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 김기현 의원에게 뭔가 대가로서 어떤 청탁을 들어주었는지 이런 부분이 입증되긴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가액을 갖고 있는 제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김기현 의원이 100만 원을 넘는 이런 금품이 건네진 것을 알고 있었는가. 자금의 출처에 따라서 김기현 의원이 그 자금의 출처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가방 가격의 일부는 김기현 의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또 일부는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결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계좌 이체만 된 것이고 본인은 이 가방을 구입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인지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오고 갔으리라고 보고 향후 이제 기소 여부라던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김기현 의원이 알았는가, 관여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잠깐 그 가방이 어떻게 전달됐고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특검은 확실하게 날짜와 시간, 경위를 특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관련된 부분이 이미 많은 부분 이 타임라인이 정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날짜에 이 260만 원 정도 하는 이 클러치백을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할 때 결제 대금이 김기현 의원의 계좌에서 출금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아내의 차량이 김기현 의원 사무실에 출입을 했는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이때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사무실에서 이 가방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김기현 의원에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 그날 김기현 의원이 서울공항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마중 갔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가방을 대신 구입은 했고 김기현 의원에게 그 가방이 전달되었으며 이 서울공항으로 마중을 나갈 당시에 가방이 김기현 의원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 이 타임라인이 지금 특검 측은 주장하고 있고 어제 과연 김기현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반박을 했을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타임라인까지 특정이 된 상황인 만큼 특검은 혐의 규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소환을 통보받은 상황인데 일단 그 김건희 특검팀 앞에 남아있는 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의혹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일단 28일까지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제 대표적인 혐의라는 것이요. 일명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만 대표적으로 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 주가 조작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수사를 무마를 시켰고 특히 이 디오백 수수라는 부분 같은 과정에서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 조사를 한 부분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봐주기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예. 28일까지 수사 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한다거나 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사실상 특검 측은 제대로 이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사건을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24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내일 부르기로 했는데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도 김건희 씨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이후에는 또 박성재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로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그런 정황도 다 나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결국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특히 김건희 씨의 지금 어떤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나요? 라는 이 연락을 취한 것만으로도 사실 도의적으로는 비판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봐주기식 수사를 지시했다거나 수사에 있어서 실제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까지는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특검 측에서는 해당 연락을 받은 시점 전후로 해서 과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어떤 무마의 정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잇따른 환율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 연속 1,480원을 넘기면서 외환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2조 7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어제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2% 오른 4,127.4포인트에 개장했는데요. 자, 현재는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습니다. 4,11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6% 오른 932.48포인트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다시 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92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계속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0.1원 내린 1,480원에 개장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사법부 입장 혹시 있으실까요? 네,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통과가 되면 그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럼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내란 전담 재판.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제한된 답변만 내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흐름이 유입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7% 오른 48,362.6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64% 상승한 6,878.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2% 뛴 23,428.83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었는데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 흐름이 유입되면서 산타 랠리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뉴욕 유가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기를 전면 봉쇄한 데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2.64% 상승해 1배럴에 58.0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입니다.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그동안 과소평가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차질 가능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동부 해안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중단령을 내렸습니다. 레이더 전파 방해 같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우고 화석연료 시대로의 회귀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은 매사추세츠 등 미 동부 앞바다에 건설 중인 5개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한 해역 임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해상 풍력 타워의 빛 반사와 대형 터빈의 날개가 레이더 전파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풍력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전력 생산 방식인데도 불안정하며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풍력 사업에 대한 허가 중단을 지시했는데 이번 조치는 건설 중인 사업까지 중단시킨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조치입니다. And you see windmills all over the place. It's a horrible thing. It's the most expensive form of energy. 해상 풍력업계와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번 중단 조치가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국방부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승인된 사안을 안보를 핑계로 엎으면서 관련 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발표 직후 주가 하락 등에 직면한 해상풍력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조치가 미국의 경제 안보를 해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상풍력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패권 경쟁을 위한 데이터 센터와
해군 군함을 건조하는 데 필수적인 전력이라는 겁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로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는데 한국 등 전 세계 관련 기업의 연쇄 타격도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저속노화 개념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정희원 박사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 박사와 협업해온 식품업계가 잇따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브랜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식품 산업의 특성상 유명인 마케팅의 한계와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생활과 식습관을 뜻하는 이른바 저속노화 개념으로 주목받아온 정희원 박사. 특히 노화를 늦추는 식단에 대한 정 박사의 주장이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식품업계도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한국 분들이 실천을 쉽게 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속노화,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식사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 박사의 식단과 의견을 반영해 CJ 제일제당은 즉석밥 제품을, 매일 유업은 두유를 출시했고 세븐일레븐과 샐러디 등도 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가 지난 17일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위촉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을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되며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식품업계는 발빠르게 정 박사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 박사를 내세웠던 CJ 제일제당은 제품 포장재에서 정 박사 얼굴을 뺀 데 이어 관련 홍보물도 온라인에서 삭제했습니다. 매일유업도 제품 홍보에서 정 박사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세븐일레븐은 추가 협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은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산업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이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모델의 신뢰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뚜레쥬르도 신속하게 브랜드 모델을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스타 마케팅의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특정 인물에 의존하기보다 광고 모델에 쓰는 비용을 줄이고 제품 자체의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가격적 혜택으로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환율과 높아지는 원가 부담 압박 속에 식품업계는 이제 누구의 얼굴을 내세우느냐보다 어떻게 제품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를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갑질 논란 등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에 이어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박 씨 측으로부터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해당 법인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보온용품 대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전 10도, 대구 11도, 부산은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특히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크리스마스 당일 외출하신다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더욱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